엄마 아빠 나가면 저는요. 너도 네 살 길 찾아야지. 원룸을 구하든 고시원을 구하든 해서 나가.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했잖냐? 더 이상은 너 뒤치다거리 못하겠다고. 엄마 아빠도 우리 인생 살 거야. 언제까지 네 인생만 책임져 줄 수 없어. 그렇게 가버리면 저는 굶어 죽으라고요? 최소한 돈은 벌 때 그러셔야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부모 없다고 굶어 죽는 30대 청년이 어디 있냐? 어? 훨씬 사정이 안 좋은 사람도 잘만 벌어먹고 살아. 너만 부모에게 기생해서 사는 거야. 제가 무슨 기생충이라도 돼요?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러다가 엄마 아빠 병들어 죽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게? 누나한테 붙어 살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황정욱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녀는 가끔 친구들이 하는 불평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한 자식들이 부모를 신경 쓰지 않아 섭섭하다고 저들끼리 불만을 토로하는데 황 씨는 솔직한 심정으로 내 자식도 제발 그랬으면 싶었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제발 결혼해서 사람 구실하며 살길 바랐습니다. 황 씨의 아들은 36의 나이에도 부모 집에 얹혀 살며 밥만 축내는 백수였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식들이 모두 밥만 축내는 것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황 씨도 아들이 열심히만 산다면 얼마든지 뒷바라지를 해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말이죠.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제 와 보니 독에 밑이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와장창 깨져 있는 독인 듯 했습니다. 그동안 황 씨 부부만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이미 나이는 들었고 우리 노후도 걱정이 되는데 사지 멀쩡한 젊은 아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몸도 마음도 달아버렸습니다. 이러다가는 아들이 40이 되어도 신이 되어도 그 생활비를 대며 폐지를 줍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늘 직장에만 들어가면 끝이 나겠지 생각했지만 이제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술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삼시세끼 밥이나 차려달라는 아들의 철없는 말과 행동의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을 인간을 만들려면 부모가 곁에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독은 취업난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그래서 황 씨 부부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황 씨는 딸이 하나 그리고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무탈하게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 교육시키고 남들 하는 만큼 해주면서 말이죠.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식들 공부 못 시킬 정도는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모두 똑같이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모든 자식이 똑같이 클 수는 없었지만 딸은 일찍이 좋은 대학을 졸업해 곧장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 지도 몇 년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조금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재수해서 들어갔고 졸업 후에 취직도 되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엔 성적이 딸과 비슷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운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이유는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30 넘어서까지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운 문제는 아님이 명확했죠. 동민이는 아직도 안 일어났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 앞에 앉은 남편이 언짢은 기색을 보이며 황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황 씨도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야 말이죠. 밥도 차려주지 마. 황 씨도 그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던 모양인데 그놈의 게임을 또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하더니 말이죠. 당신도 지금 나갈 거지? 가야죠. 황 씨는 식탁을 얼른 치우고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각자 다른 일터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은퇴한 남편은 경비 일을 하고 있었고 황 씨는 마트 캐셔였습니다. 종종 출근 시간이 맞을 때면 이렇게 같이 나가는데 그때까지도 아들은 늘 꿈나라였습니다. 일찍 깨워보려고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 씨 부부로서는 별의 별짓을 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쫓아내겠다고도 해보았고 생활비를 끊겠다고도 해보았습니다. 다만 그걸 실행하지 않으니 아들도 달라진 것이 없었겠죠. 아들 어느 회사 다닌다고 그랬지? 직장 동료가 함께 점심을 먹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에 황 씨는 공격이라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애써 표정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다니다가 요새는 이직 준비 중이야. 아, 그래? 왜? 월급이 적어서? 안 그래도 우리 아들도 회사 옮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요새 취직이 쉽나? 그래서 어지간하면 계속 다녀보라고 하긴 했는데, 어렵긴 어렵지. 그래도 결단력이 대단하네. 아, 이거 맛있네. 물엿을 넣은 건가? 황 씨는 어색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물엿 맛은 안 나는데. 다행히도 동료는 별말 없이 반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황 씨는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황 씨도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30 중반까지도 한 번도 직장에 다닌 적이 없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아들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보나마나 방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동민아, 또 종일 그거만 하고 있는 거야? 식탁 위에는 자장면 그릇도 보였고 라면을 끓여 먹었는지 부엌도 어수선했습니다. 아, 벌써 퇴근했어요? 벌써라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잠깐만. 말 시키지 말아봐봐. 나 이거만 하고요. 아들의 말에 황 씨가 뒤돌아섰습니다. 아들의 책장에는 책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는데 주제도 참 다양했습니다. 공무원, 공인중개사, 전기기술사. 한 사람이 공부하기엔 지나치게 여러 종류였습니다. 당연한 말로 그 무엇 하나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취업이 안 되자 제일 처음에 한 게 공무원 공부였는데 공무원 공부는 그나마 가장 길게 해서 4년 정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낙방에 포기를 하고 만일을 대비한다며 공인중개사 공부도 잠깐 했습니다. 그건 1년도 못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웬 창업을 준비하겠다고 해서 남편의 퇴직금을 일부 날려먹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황 씨는 지금까지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또 다시 회사에 들어가겠다고는 하는데 뭘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인지 몰랐죠. 처음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밥 해주고 생활비도 주며 언젠가는 빛을 발할 날이 오겠지 생각했습니다. 동민이 아직 좋은 소식 없지? 그렇지. 사정을 알고 있는 여동생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이력서 써보라고 그러던데 동민이도 이제 독립해야지? 정말? 어떤 회사인데? 큰 회사는 아니야. 외국 물건 수입해다가 파는 회사인데
그래도 그 대표가 사람이 참 괜찮아서 직원들 잘 챙겨. 아이고, 고마워. 내가 서류 받아서 보내줄게. 번거로울 텐데 이렇게까지 조카를 생각해주나 싶어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여동생이 황 씨의 아들을 어릴 때 참 예뻐했습니다. 첫 조카라 업어 키웠다며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만날 일이 많지 않아 멀어졌다고 해도 여동생이 조카를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황 씨가 아들의 책상 위에 여동생에게 받은 서류를 올려두었습니다.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았죠. 그런데 황 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들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누구 눈치 줘요? 눈치 주는 게 아니라 이모하는 사람 회사래. 거기 좋다고 너 추천해 준다고 하더라. 내가 이런 데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던 건 줄 알아요? 그렇지만 아들의 나이가 벌써 30 중반이었습니다. 남들은 다들 애 아빠가 되는 나이에 아직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아들 때문에 애가 탔습니다. 황 씨도 지쳤고 말이죠. 나도 준비하고 있는 회사 있으니까 제발 참견 좀 하지 마세요. 엄마가 취업에 대해서 뭘 안다고 회사 다녀본 적도 없으면서. 중얼거리는 아들의 말에 황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아들도 마지막 말은 괜히 했다 싶었는지 말을 뱉어놓고도 힐끔거리며 눈치를 봤습니다. 황 씨는 뭐라 한마디 하려다 말고 도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대화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2절 3절까지 아들과 말을 주고받으며 감정 상하고 또 기력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 또 1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황 씨가 방을 나서자 아들은 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전 같았으면 황 씨도 전전긍긍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닫힌 방문 안에서 아들이 무얼 하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보나마나 게임일 테죠. 동민이 저놈 계속 저렇게 두면 안 돼. 알기야 알죠. 이렇게 죽도록 일해서 저놈 생활비로 다 나가는 게 도대체나 말이 돼. 황 씨가 남편의 말에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봐. 남편이 퇴근길에 우편함에서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들고 왔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짚는 곳에 보이는 전기요금에 황 씨도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고 종일 컴퓨터 게임하고 24시간 전기를 그렇게 사용하는데 전기요금이 안 나오고 배겨? 날이 더워져서 그런가 정말 살벌한 금액의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방뿐만이 아니라 황 씨 부부가 없을 땐 거실도 늘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다 보니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야 낮에는 출근하고 보통 저녁부터 집에 있으니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황 씨 집은 온종일 모든 전자기기가 가동했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취직이 안 되면 알바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언제까지 부모 등골 빼먹을래? 결국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게임은 언제까지 할 거고? 네가 몇 살이야? 게임할 나이야?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저도 답답해서 그래요. 아들이 울분 섞인 음성으로 대꾸했습니다. 저도 힘들다고요. 그래서 숨 쉴 구멍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계속 공부만 하고 계속 이력서만 써요? 너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취직하려고 뭐라도 하냐? 안 하겠어요, 그럼? 아버지는 출근하니까 모르시는 거죠. 이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경비 일하러 출근한다. 그러면 적어도 너는 그 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에 아들은 또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비슷한 대화를 한 달 전에도 했었고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욕을 먹으면 한동안은 게임을 안 하고 열심히 하다가 또다시 슬그머니 한량으로 돌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 씨는 다니던 마트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안 좋아졌는데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다녔던 마트였습니다. 남편도 말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황 씨 부부의 노후가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어쩔 때는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다고 돈을 가져갔고 또 어쩔 때는 면접 보는 양복을 사야 한다며 돈을 가져갔고 또 어쩔 때는 노트북이 필요하다며 카드를 긁었습니다. 다달이 성인 남성에게 드는 생활비도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고 말이죠. 아들은 집에서 게임을 하지 않으면 종종 친구를 만나러 나가기도 했는데 그때도 10만 원씩 쓰는 것은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마트에서 받는 월급이 있기에 경제적으로 힘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남편의 월급에 의지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온전하지 못한 마당에 60대인 지금부터 모아둔 돈을 까먹으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김도령 추어탕집에 가보려고요. 거기에 사람 구한대. 주방 보조 구한다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해?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지. 다른 마트는 없어? 그래도 마트가 좀 낫지 않아? 처음에는 마트에 다니는 것도 반대했던 남편도 식당 일보다는 마트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요새는 애기들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뭐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다던데. 그런 좀 쉬운 걸로 알아봐. 일단은 식당 다니면서 천천히 구해보는 게 낫죠. 당장 공백이 생기는 게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달 카드값도 상당하게 나와서 말이죠. 그런데 아들은 그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속 편한 소리를 했습니다. 마트 그만뒀으면 이제 엄마가 밥 챙겨주는 거예요? 라면 먹기 진짜 지겨워. 배를 긁적거리며 하는 말에 황 씨가 주먹을 쥐고 가슴을 쳤습니다. 너는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이 한심한 놈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한심한 놈이요? 그래? 정신 좀 차려라. 어? 그럴 거면 나가서 취업 준비를 하든 공부를 하든 알아서 살아. 그러자 아들은 씩씩대더니 휴대폰을 집어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놈이 그리고 황 씨 부부는 그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들만 아니면 좀처럼 싸울 일이 없는데 꼭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왜 자식을 그렇게 오냐오냐 키워? 아니지. 이제는 키우고 말고 할 나이도 아니잖아. 그 말에 황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작에 독립시키자는 거 그래도 부모가 돼서 취직할 때까진 도와주자는 생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까지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보았자 1, 2년 정도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황 씨의 의도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되었죠. 그래, 당신이 무슨 잘못이야? 그놈 정신 머리가 그런 것을. 동주는 잘만 살고 있는데. 형제간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딸은 굳이 황 씨 부부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앞가림을 잘만 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해마다 황 씨 부부 건강을 챙긴다고 보약도 지어주었습니다. 어째서 같이 키운 자식이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아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나, 언제 들어오나 걱정하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몇 년 더 있으면 40이 될 아들이었습니다. 길에서 자빠져 자더라도 자기가 책임져야 할 나이였죠. 그런데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온 아들은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 딴엔 속상해서 술을 먹고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았지만 아주 폭력적이었습니다. 옆에 보이는 공기청정기를 발로 차며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세상 어떤 부모가 자식이 돈 못 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휘청거리면서도 발음은 무척 정확했습니다. 내가 뭐 어디 가서 사고를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다고 뉴스에 나오는 나쁜 놈들처럼 부모를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비교를 해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쓰레기와 비교해서 덜 쓰레기가 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제발 조용히 안 할래? 옆집에도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도 먹고 살아보려고 애쓴 죄밖에 없어. 애를 써. 네가 무슨 애를 써? 매일 게임만 하잖아. 그 정도 기분 전환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 시간에 나가서 편의점 알바라도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딴 일을 누가 해. 그러자 남편이 큼지막한 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아들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아버지, 그러고서 아들은 황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말려달라고 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황 씨는 그걸 외면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나이에도 매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았습니다. 너 그따구로 망나니처럼 살 거면 다 때려치워. 제가 뭘요? 제가 뭘요? 인간답게 좀 살아. 엄마랑 아버지가 저 취직하는 거 뭐 보태주기라도 하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세요. 그래? 모른다. 몰라도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줬어. 네 엄마 손목 나가도 식당에서 설거지해. 그런데 너는 종일 집에서 허송세월만 보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해준 게 없다고? 그래. 이제 정말 그렇게 살자. 우리도 너한테 더 이상 못 해주겠다. 이 집에서 나가. 아들은 서러운 듯 땅을 쳤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더 이상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러고 나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유유자적한 백수의 삶을 산 테니 말이죠.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황 씨 부부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벌지 않아도 돈을 대주는 사람이 있다면 황 씨라도 그렇게 살고 싶을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황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말이죠.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요? 못 나가. 죽어도 안 나가? 아들은 흐느끼다가 술기운을 못 이겼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코를 드르렁 고는 모습이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이르게 잠에서 깬 황 씨 부부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놈이 안 나간다면 우리가 나가자고. 우리가요? 이놈 쫓아낼 생각만 했지. 우리가 나갈 생각은 못했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발 좀 독립하란 소리는 여러 번 했었는데 제발로 나가질 않으니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머리처럼 붙어서 부모의 피고름을 빨아먹고 살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황 씨 부부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는지 후회스러웠습니다. 엄마, 지난밤에 황 씨는 우물쭈물 거리며 말을 꺼는 아들을 외면한 채로 집 밖을 나섰습니다. 식당이 쉬는 날이었지만 할 일이 있었죠. 저 집 좀 내놓으려고요. 황 씨는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을 내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아들과 함께 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집이 금방 나가진 않았지만 그동안에는 아들과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의미 없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치 보던 아들도 그새 방문을 잠그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 씨는 더 이상 잔소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살판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계약되던 날
황 씨는 카드 명세서를 보고 다시 마음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또 뭘 샀는지 전자매장에서 거액을 결제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황 씨는 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대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한도를 적게 설정했는데도 매달 어찌나 꽉꽉 채워서 쓰던지 그걸 갚느라 황 씨는 일을 쉬지 못했습니다. 참 어리석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바보 같은 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걸 애써 외면하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뿐만이 아니라 황 씨도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 씨는 지방 서도시에 있는 조그만 집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황 씨도 남편도 일을 그만두고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모가 언제 출근하고 퇴근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니 무슨 일을 벌이는지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비우기 보름 전, 황 씨 부부는 아들을 불러 앉혀 말했습니다. 이 집 팔았다. 네? 집 팔았어. 엄마 아빠 이사 갈 거야. 어디로요? 아주 멀리. 시골로. 네? 아들은 잘못 들었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황 씨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집 팔고 엄마 아빠 둘이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어. 보름 뒤에 집 비워줘야 하거든. 그러니까 너도 맞춰서 나갈 준비해. 둘이 시골로 내려가면 저는요. 아들은 맹하게 되물었습니다. 너도 네 살길 찾아야지. 원룸을 구하든 고시원을 구하든 해서 나가.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했잖냐? 더 이상은 너 뒤치다거리 못하겠다고. 엄마 아빠도 우리 인생 살 거야. 언제까지 네 인생만 책임져 줄 수 없어. 그렇게 가버리면 저는 굶어 죽으라고요? 최소한 돈은 벌 때 그러셔야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부모 없다고 굶어 죽는 30대 청년이 어디 있냐? 어? 훨씬 사정이 안 좋은 사람도 잘만 벌어먹고 살아. 너만 부모에게 기생해서 사는 거야. 제가 무슨 기생충이라도 돼요?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러다가 엄마 아빠 병들어 죽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게? 누나한테 붙어 살래? 그때까지 제가 돈도 못 벌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살면 벌겠냐?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어쩜 이렇게 매정하냐며 소리쳤습니다. 황 씨 부부는 그걸 무덤덤하게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돈 안 내주셨죠. 진짜 부모 자식 연도 같이 끊어버리시게요? 그게 된다면 그렇게 살자. 뭐라고요? 그렇게 해야 너도 살고 우리도 살 것 같다. 아버지, 할 말은 여기서 끝이니까. 너도 방 알아보고 해. 보증금 한 푼도 없이 어떻게 방을 얻어요? 고시원이나 보증금 필요 없는 데도 있잖냐? 그것까지 일러줘야 하냐? 남편은 차갑게 대꾸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들은 허탈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황 씨 부부는 아들과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라도 쐬고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쯤 뒤에 집에 들어가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들 방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죠. 저는 못 나가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들이 방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굶어 죽고 싶으면 그러고 있어. 아들은 하루도 못 버티고 나왔고 황 씨 부부는 아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아들 방에 있던 짐은 두고 짐을 모두 뺐습니다. 그러자 집안이 무척 횡했습니다. 이러고 있어봤자 새로운 주인한테 끌려나가지. 그 말에 아들이 외쳤습니다.
이렇게 자식 가슴에 대못 박고 떠나는 거 후회하실 거예요. 아니, 후회라면 여태 충분히 했어. 이보다 더한 후회는 없을 거야. 저도 더럽고 치사해서 나가요. 아들도 간밤에 짐을 싸둔 모양이었습니다. 옷가지도 챙겨두었고 컴퓨터도 박스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그것까지 보고 황씨 부부는 차를 타고 아파트를 떠나왔습니다. 점점 멀어져 작은 점이 되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오랫동안 눈에 담았습니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 말이죠. 아들이 황씨가 떠난 뒤에 정신을 차리고 살지는 모르겠으나 사람 구실을 하고 살면서 다시 부모를 떠올리게 될 때까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이었다면 이러고 살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죠. 황 씨는 그 뒤로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딸에게 그 소식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누나에게 손을 벌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렇게 된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한 달 쓸 돈 100만 원만 주었고 그 뒤로는 일절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구한 아들이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된 듯 보이는 게 신기했습니다. 카드빚 갚느라 고생 좀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어쩌겠어. 다 자기가 쓴 것을. 아르바이트만으로만은 살 수 없으니까 요즘엔 회사 면접 보러도 많이 다녀요. 걱정 마세요. 걱정은 무슨 걱정을 해. 이제 걔가 또 일 그만두고 중내 사내 해도 걱정 안 하기로 했어.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황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취직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보, 당신한테는 안 왔어요? 한 번 왔어. 안 받았어요? 당분간은 안 봐도 제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 들으면 그때 생각해 볼 거야. 황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부모가 곁에 없다는 사실을 아들도 실감해야 했습니다. 사회에서 고생도 좀 해보고 여태 누리던 게 얼마나 안락한 삶이었는지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남들처럼 치열하게 살 마음이 들 테니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저 취직했어요. 돈 좀 모으고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됐을 때 언제 한번 뵈러 내려갈게요. 그리고 죄송해요. 황 씨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큰 짐을 하나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좀 정신 차렸나 보네. 남편도 더 이상 말은 안 했지만 울컥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황 씨는 그날의 결단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강제로 독립시킨 건 말이죠. 하지만 그날 아들만 부모로부터 독립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황 씨 부부가 자식에게서 독립한 날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식을 놓지 못하는 게 자신인 듯 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각자 살아갈 준비가 된 것 같았죠. 고추 좀 따올게. 밥 먹자. 시골의 삶은 도시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집 팔아 남은 돈이 모두 여윳돈이 되었고 더 이상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없으니 생활도 여유로워졌습니다. 용돈벌이 정도는 여기서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처럼 전쟁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은 시골의 한적함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볍고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황 씨는 홀가분한 마음이 되어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다음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을 땐 답장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이죠.
같이 점심 먹을까? 밖에서 먹고 왔어? 아, 그건 아닌데 아침을 늦게 먹어서 생각이 없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드세요. 점심 챙겨드릴 만한 게 없어서요. 아, 식사하고 가시려고 하셨어요? 아침을 안 먹고 와서.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뭐라도 준비했을 텐데. 그리고 저 이제부터 방에서 일해야 해서 밥 챙겨 먹을 시간 따로 없어요. 애 보러 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는 게 말이나 되니? 아니, 애 봐주시러 오신 거잖아요. 왜 굳이 여기서 식사를 얻어 드시려고? 뭐? 내가 밥 얻어 먹으러 온 사람이니?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저도 준비가 안 됐고 제 일정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머님한테 지호만 좀 봐달라고 부탁드린 거고요. 그러면 밥값이라도 내고 가시겠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김미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정이 아닌 돈이 중요한 세상이 된 건 김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모 자식 간에도 해당이 되는 말인 줄은 몰랐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제대로 된 부모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괄시당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며느리 위해서 손주도 봐주고 반찬도 해준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들도 부모를 생각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리는 밥 한 끼 먹어볼 줄 알았는데 밥값을 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가족끼리 밥 해주고 돈을 요구하다니요.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더 나빴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 정도 노동도 하기 싫다는 뜻이 담긴 강력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건 김 씨도 며느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가며 찾아올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홀대해도 혼자 남은 노인네가 아들에게 의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며느리의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후회하게 되는 게 누구인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말년에 자식을 하나만 낳은 걸 후회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식 없이 사는 게 속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이렇게 속 끓을 줄 알았다면 말이죠. 김 씨는 남편과 10여 년 전쯤 사별했고 그 이후론 줄곧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도 당시엔 따로 자취를 하고 있었고 다만 시골 살던 김 씨가 남편의 죽음 이후 아들이 사는 근처로 이사했을 뿐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지내는 게 걱정된다며 아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집 팔고 땅 팔아 도심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는데 훗날 이 일을 크게 후회하게 됐습니다. 미경아, 곧 생일이라며? 그래서 집에서 밥 한 끼 해주고 싶은데. 아, 밥이요? 그래. 진수한테 말했더니 미역국 끓일 줄 모른다고 그냥 넘기려고 하더라고. 저 미역국 안 먹어도 돼요. 그래도 어쩜 생일에 미역국을 안 먹어? 그러지 말고 잠깐 들러서 그날만 밥 먹고 가. 아,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첫 해. 다가오는 며느리의 생일에 무얼 해줘야 할까 고민하다가 떠올린 게 생일상이었습니다. 매년 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첫 해 정도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대접해주고 싶었죠. 좋은 소고기를 써서 미역국을 끓이고 장을 봐와서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반찬도 몇 가지 곁들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도착해 밥상을 차리고 있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뭐가? 저는 어머님 생신 때 이런 거 해드릴 자신 없어요. 아, 그거 바라고 해주는 거 아니야. 김 씨가 민망하다는 듯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부담스러워서.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뜻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어찌저찌 그날 식사는 아무렇지 않게 마쳤지만 아들 며느리가 돌아가고 난 뒤에는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김씨 혼자 설레발 친 것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자신의 시어머니가 내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했어도 부담스러웠을 것 같았습니다. 왜 역지사지가 되지 않았는지 후회가 됐죠. 그 뒤부터 김 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라는 게 상당히 기준이 애매한 걸 몰랐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적당함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사는 김 씨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쁜 아들 며느리를 대신해 손주를 봐주는 일이 잦았죠. 어머님, 저 오늘 급한 약속이 생겨서요. 지호 좀 잠깐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맘때쯤부터 말썽을 부리는 무릎 때문에 사실 손주를 보기엔 조금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있다는데 달리 부탁할 때가 할머니밖에 더 있나 싶었습니다. 사돈도 거리가 멀어 아이를 맡길 상황도 아니었고 말이죠. 약속된 시간에 아들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호 밥은 먹였어? 네. 간식도 챙겨놨어요. 낮잠은 1시쯤 재우시면 되고요. 저는 금방 돌아올게요. 며느리는 옷 매무새를 다듬으면서 급한 듯 집을 나섰습니다. 집안엔 아이의 목소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익숙한 듯 손자의 장난감을 꺼내 함께 놀아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고 손자가 낮잠에 든 무렵 김 씨는 괜히 일어나 찬장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손자의 간식이든 찬장이었습니다. 손자가 잘 때는 딱히 할 일도 없었고 일어나서 뭐라도 먹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챙겨놓은 간식은 진작에 먹인 상태라서 냉장고 문도 열어보았습니다. 뭘 제대로 챙겨는 먹나? 김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집에 냉장고를 열어볼 일은 좀처럼 없었는데 밥은 제대로 챙겨 먹나 싶었습니다. 바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한 달이나 지난 요거트 통을 보니 혹시나 이걸 손자에게 먹일까봐 불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런 마음에 이것만 버려주자 싶었습니다. 김 씨도 살림을 하다 보면 날짜 지난 음식도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못 버릴 때가 많았으니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따가 버려야지 하면서 또 까먹고 번거롭고 그런 상황을 말이죠. 며느리의 살림을 건드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입장에선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냉장고 건드셨어요? 건드렸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 혹시 그 요거트 그거 말이야? 날짜가 한참 지난 게 있어서 그거는 내가 버렸는데 혹시 쓰는 거니? 아, 쓰는 건 아닌데요. 버리려고 했어요. 그래? 너 정신없는 것 같아서 내가 버렸어. 김 씨가 웃으며 대꾸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에서는 웃음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낮은 목소리로 김 씨를 부르기에 어쩐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주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김 씨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의 주방에 참견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봐주면서 가끔씩 냉장고를 열어볼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번도 아이 음식 외에는 건드린 적이 없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것조차도 마음에 안 든 듯 했습니다. 저도 제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아, 미안하다.
내가 괜히 손댔네.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시면 되죠. 괜히 힘들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며느리는 뒤늦게 웃음으로 포장을 했지만 김 씨의 가슴은 아직도 술렁거렸습니다. 자신이 큰 실수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를 생각해서 한 행동이라도 이렇게 싫어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들 혼자 사는 집이었다면 버린지 안 버린지도 몰랐을 텐데 역시나 결혼했으니 다르겠구나 싶었죠. 며느리와는 웃으며 헤어졌지만 그 웃음에는 예전에도 느껴졌던 미묘한 성급기가 여전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식사하고 가라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어쩐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 들은 것이 내심 충격이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나도 내 살림 거들이면 기분이 좋지 않겠지 하며 애써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 한켠에 무겁게 무엇인가가 자리를 잡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김 씨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운 타일 바닥에 그대로 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순간 무릎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거실로 기어 나오는 대만도 10분은 좋게 걸린 것 같았습니다. 다행시 큰 부상은 피했지만 안 그래도 좋지 않던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당분간은 움직이는 게 좋지 않았죠. 밥을 차리는 것도 일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아침 무릎에 얼음찜질을 하며 아들과 통화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김 씨가 아픈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새벽에 넘어졌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 크게 다쳤어요? 병원에 다녀왔는데 혼자 걷기가 힘들어. 아무튼 그래서 요즘엔 대충 자장면이나 시켜 먹을 때도 많아. 그러게 조심하시죠. 저는 일해야 해서 이만 끊을게요. 아, 그래. 바쁘지? 알았어. 이런 대화를 살갑게 나눌 딸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친구 누구는 아들은 늘 무관심해서 오히려 며느리와 통화하며 수다를 떤다는데 김 씨에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넘어져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날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아들과 통화를 하면 했지 며느리에게서는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며 문득 드는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친 걸 알면서도 아무도 찾아오질 않네. 아들도 며느리도 누구 하나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쁘다던 아들이 어쩐 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와 함께 찾아오겠다고 했죠. 요새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요.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아, 그리고 엄마 편찮으시다면서요. 그 말에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껏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말이 김 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3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 3천만 원? 네.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요. 왜? 무슨 일 있어?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뒤통수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투자할 데가 좀 있어서요. 투자? 네. 진짜 좋은 기회인데 엄마도 투자하는 셈 치고 좀 빌려주세요. 잘 되면 이자 쳐서 갚을게요. 투자라는 소리가 늙은 김 씨의 귀에 좋게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왠지 투자는 실패나 패가망신과 연결지어지는 단어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자 며느리도 아들 옆에서 같이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도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더 투자했을 거예요. 어머님한테도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한참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잘 알아먹는 사람한테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투자라고는 눈꼽만큼도 모르는 김 씨에게 아무리 설명해 보았자 그저 위험한 일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노인네가 그만큼 큰 여윳돈이 어디 있겠어.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는 거잖아.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머님도 노후자금 신경 쓰이시잖아요. 재산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쩐지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더 적극적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처럼 노후 자금에 신경 쓰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말년의 삶을 꾸려 나가야 하는데 큰 돈을 잃게 되면 젊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메꿀 수는 없을 테니 말이죠. 미안하다. 나도 여유가 있었으면 너희 말대로 했지. 그런데 노인네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래? 그러자 아들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돈이 왜 없어요? 아들의 말에 의아해서 쳐다보자 아들이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 집 말이에요? 팔면 얼만데요? 그 말에 김 씨의 눈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가 그래도 말년에 큰 고생 안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으니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런데 아들은 이 집으로 대출을 받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대출 받을 거면 1억 정도 받아서 투자해도 나쁘지 않아요.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1억이라는 빚을 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말대로라면 큰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 씨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고 그렇게 되려면 그만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도 심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대출받고 그 돈이 오르나 내리나 늘 아들에게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고 혹시나 잘못돼서 자식과 등을 돌리고 싶지도 않았죠. 나도 이번에 아파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 적어도 나중에 자식에게 부담 주지는 말아야겠다고 말이야. 부모 자식 간의 돈 문제가 정말 중요하잖냐. 그러니까 더 확실히 해야 하고. 나는 여기서 더 재산 안 늘려도 되니까 너희도 이해를 해줘. 소박하게 가진 재산 쓰다가 가련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아들도 더 이상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의 얼굴엔 하지 못한 말들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더 이상 아들에게 퍼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할 때 해줄 만큼 충분히 해줬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들은 그날 밥도 한 끼 안 먹고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 1시간 정도가 흘렀을까 말까였습니다. 물론 아들 며느리 밥 차려줄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찬바람이 쌩 불었습니다. 그날 혼자서 낑낑거리며 밥을 차려 먹는데 어쩐지 서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방문했던 게 김 씨의 건강을 들여다보러 온 것이 아님이 명백했습니다. 김 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식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김 씨의 무릎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거친 활동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걸어다니고 산책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손주를 봐줄 수가 없었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슬슬 아들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맘때쯤 김 씨도 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자신의 존재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가 아플 때는 연락도 잘 없다가 다 나으니 기가 막히게 알고 손주를 맡기려고 하는 게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외출을 해야 하는데요. 어머님이 3, 4시간쯤만 지호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부탁에 김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돈을 빌려달란 것을 거절한 이후로 아들 며느리와는 조금 사이가 서먹해졌는데 손주까지 못 봐주겠다고 하기가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주를 봐주기에는 무릎이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들어올리지만 않는다면 별 문제가 있겠나 싶었죠. 제가 점심때쯤에 다시 올 거니까요. 그때까지만 봐주세요. 그래, 알았다. 김 씨는 다급하게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오전 9시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느긋하게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챙겨 먹지 못하고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김 씨는 무릎 보호대를 단단히 착용하고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의 방문에 며느리는 문을 열고 간단한 인사만 나눈 뒤 외출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저 지금 나가봐야 해서요. 지호는 간식만 한 번 챙겨주시면 돼요. 점심은 제가 와서 챙길게요. 중간에 낮잠 한 번 재워주시고요. 그래. 어서 다녀와. 며느리가 하도 정신없이 굴자 김 씨의 마음도 다급해졌습니다. 손주는 반갑게 뛰어와 안겼고 그나마 아이의 웃음이 위안이었습니다. 김 씨는 오전 내내 손주와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워낙에 활동적인 아이라 그렇게 놀아주는 데만 해도 진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간식을 챙겨주고 손주가 잠깐 낮잠에 들었을 때서야 엉망이 된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치우면서 놀아줘도 정신을 차려보면 늘 어수선해져 있었습니다. 아이 있는 집이 다 이렇지 않나 싶지만 김 씨가 그 에너지를 따라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집을 치우니까 김 씨도 고단했습니다. 아이고, 배도 고프고 잠도 오네. 아침을 못 먹어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피곤한 게 우선이었습니다. 간밤에 잠도 설쳐서 그런지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꾸벅꾸벅 졸게 되었죠. 잠깐만 눈 좀 붙여야겠다. 김 씨는 그대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누웠습니다. 안 그래도 30분 정도면 손주가 깨어날 때라 오래 자지도 못했습니다. 설핏 눈을 감은 것 같은데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호 일어났어? 시계를 보자 잠든 지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애써 잠기운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손주 노는 걸 쫓아다녀야 했죠. 아이고, 출출하네. 며느리만 아니었다면 냉장고를 열어 뭐라도 챙겨 먹었을 텐데 그 성격을 아는지라 그럴 생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집에 가서 먹거나 며느리와 함께 먹거나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계는 벌써 2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온다던 며느리는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3시가 가까워지자 그제서야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별일 없으셨죠? 며느리가 지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김 씨의 배에서 천둥치듯 큰 소리로 꼬르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외투를 벗다가 돌아봤을 정도였습니다. 민망해진 김 씨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을 못 먹고 왔더니 출출하네. 아침 식사 안 하셨어요? 김 씨는 며느리가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도 아침 일찍부터 내내 손주를 봐줬으니 점식 식사 정도는 대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김 씨의 예상과는 다른 며느리였습니다. 같이 점심 먹을까? 밖에서 먹고 왔어? 아, 그건 아닌데 아침을 늦게 먹어서 생각이 없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드세요. 집에 가서 먹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점심 챙겨드릴 만한 게 없어서요. 그러면서 무심히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김 씨를 보며 아직 안 가냐고 묻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씨는 말문이 턱하고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이건 예의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이 봐줬어도 예의상 밥 한 끼 먹고 가란 소리는 하지 않을까 싶었죠. 다른 건 다 이해해도 이번만큼은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와서 급하다는 며느리 부탁을 들어줬는데 돌아오는 게 허기짐 뿐이라니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잠자코 서 있자 며느리도 그제서야 김 씨의 심중을 깨달았습니다. 아, 식사하고 가시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어쩐지 김 씨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뭐라도 준비했을 텐데. 그리고 저 이제부터 방에서 일해야 해서 밥 챙겨 먹을 시간 따로 없어요. 그러면서 김 씨가 갑작스럽게 밥을 얻어먹으려 한 게 잘못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손주 봐주러 오면서 나 밥도 먹고 가마 하고 미리 말해야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엔 불청객 또는 밥 얻어먹으러 온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애 보러 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는 게 말이나 되니? 아니, 어머님이 안 드시고 오신 거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따르면 김 씨가 아침을 안 먹고 온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인 이상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손 좀 씻고 온다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잠시 식탁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얼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데 점점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며느리가 괘씸하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욕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내가 밥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니? 그런 며느리에게 김 씨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의 질문에 당황한 듯 그러나 이내 짜증을 숨기지 못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저도 준비가 안 됐고 제 일정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머님한테 지우만 좀 봐달라고 부탁드린 거고요. 아무리 부탁했다고 해도 사람이 밥은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도 안 쓰니? 너는 네 집 냉장고 문 열어보는 것도 싫어하면서 그럼 나는 내내 굶으란 말이야? 점심에 대한 별다른 말이 없기에 당연히 같이 먹을 줄 알았던 김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란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의 말에 며느리는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점점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며느리는 자신이 억울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퉁퉁거리는 몸짓으로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별거 차린 건 없었고 평소에 먹는 반찬들 같았습니다. 본래라면 김 씨도 거들떠보지 않고 가버려야 하는데 어쩐지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걸 꼭 먹고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가 차린 밥을 꾸역꾸역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미련한 행동이었고 목이 막힐 것 같았지만 며느리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물까지 마시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밥 차려드렸으니까 밥값은 주고 가세요. 그러면 그 말에 김 씨의 입이 떨 벌어졌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이 들은 것인지 귀가 의심됐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더 돈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황당한 발언인지 몰랐습니다. 김 씨는 이곳에 밥을 얻어먹으러 온 것도 아니었지만 그 밥값을 내라는 말에 기가 찼습니다. 돈 얘기가 왜 지금 나와야 하는 것인지 이해도 가지 않았고 말이죠. 너 지난번에 그 3천만 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부모 자식 간의 돈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말을 했던 기억은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나올 만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의 긍정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며느리가 김 씨를 얼마나 괄시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를 쳐다보지 않고 팔짱을 낀 채로 시선을 비켜보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퉁명스러웠던 이유가 그 전에 투자건 때문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뜸했고 밥 얘기에 화가 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김 씨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이런 식으로 김 씨를 대하는 건 말도 안 됐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봐주기 위해서 온 시부모인데 말이죠. 그래. 밥값. 여기 있다. 김 씨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으로 던지듯이 내려놓았습니다. 10,000원 줬다가는 또 요즘 밥값이 어쩌니 하는 말을 들을까 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돈을 내밀 줄은 몰랐던 모양인지 며느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밥값 치르고 간다. 김 씨는 일어나 신발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20,000원을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려던 찰나에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아마도 다시는 이 집에 들어설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쓰라린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함이 김 씨를 맞았습니다. 신발을 벗다 말고 현관 앞에 서서 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밥값 참 비싸다. 그 대가가 참 비쌌습니다. 며느리와는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여나 며느리가 다시 손을 내민다고 하더라도 김 씨는 그 손을 잡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들과 가까이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던 아파트를 다음날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곁에서 살고자 해서 올라왔지만 괜한 짓이었습니다. 그냥 살던 곳에서 맘 편히 혼자 사는 게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인 것 같았습니다. 이 집 안 그래도 찾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디로 이사 가세요? 공인중개사가 친절히 물었습니다. 그냥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고요. 혼자서도 조용히 살 수 있는 곳이요. 거기서 남은 인생 살려고요. 아, 자식이 여기 근처에 없으신 모양이네요. 그 말에 김 씨는 따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김 씨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살던 곳에서도 집을 계약했습니다. 자연적으로 김 씨에겐 넉넉한 자금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좀 더 풍족하게 살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자식만 포기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기 며칠 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또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날의 일을 얘기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은 쓰였는지
직접 전화하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이사가. 이사요? 그래. 다시 시골로 갈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황스럽네. 집도 팔았고 이사 준비도 마쳤어. 뭐라고요? 아들은 무척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삿짐도 많이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말리고 말고 할 단계가 아니었죠. 아, 그러면 앞으로 지호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들은 어떤 심경의 변화로 김 씨가 이사를 결정하게 된 것인지는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불편해질 게 가장 걱정인 것 같았죠. 역시나 아들이나 며느리나 똑같았습니다. 애초에 김 씨를 생각해주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짐을 정리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며느리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들도 이사 후에 얼마 동안은 종종 전화를 걸더니 김 씨가 받지 않자 이제 그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년 정도가 흘렀을 때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투자했던 게 잘 안 되었는지 아파트 판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이제는 웃음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가 돈 타령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메시지 보셨어요? 그래, 봤어. 그런데 그 돈은 내가 죽기 전까지 다 쓰고 죽을 돈이라 너한테 줄 여윳돈이 없다. 네. 그동안 못 해본 여행도 다니고 가구도 바꾸고 또 아프면 병원도 가고 해야 되니까 너 도와줄 수 없다고. 아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시골로 가셨으면 차액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 혼자 노후 보내기 딱 좋지. 그동안 아끼며 살았더니 그래도 말년의 돈 때문에 비참하지는 않겠다 싶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어도 이 상황에서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나 마찬가지였죠. 지호 안 봐주시려고 내려가셔놓고는 자식 힘들 때 도와주지도 않으세요? 꼭 김 씨가 손주 봐주기 힘들어 도망이라도 간 듯했습니다. 김 씨는 애써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이미 틀어진 관계인 것을 말이죠. 그래. 다 각자 살아가는 거 아니겠니? 대신에 나 더 나이 들고 병들어도 너한테 기대지 않으마. 김 씨는 전화를 끊고 새집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이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군가의 부탁에 휘둘리지도 않을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김 씨가 이사간 연유를 알게 된 아들도 사과하듯이 말을 했지만 이미 떠나간 마음이었습니다. 김 씨는 고즈넉한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밥 내가 차려 먹고 말지. 이제는 누굴 원망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나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을 뿐이었죠. 아버지, 여행 와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여행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민우 씨가 고생 많이 했어요. 여행 계획 짜느라고 매일 인터넷 뒤져보고요. 아니, 애초에 칠순 여행을 이렇게 무리한 스케줄로 잡으면 어떡해? 너희 쇼핑하는 거는 알겠지만 그랬다면 차라리 다른 날 따로 여행을 했어야지. 네 엄마 어제도 끙끙 앓으면서 잤어.
저희도 하고 싶은 것들 더 많았는데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포기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두 분이서 가고 싶은 곳 가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다닐 테니까. 뭐? 우리 둘이? 네. 원하시던 칠순 여행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행 내내 불평만 하셨잖아요. 우리가 불평을 했다고? 네. 아버님 처음부터 내내 그러셨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박영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올해 칠순이었습니다. 칠순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망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갔던 칠순 여행. 처음부터 삐걱거린 여정이 결국엔 최악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박 씨 부부도 여행 내내 며느리에게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란 게 다 그렇지 않나 싶었습니다. 다 함께 같이 다니다 보면 모두의 마음에 들 수는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저들 기분이 상했다고 멀리 온 여행지에서 부모만 두고 가버린 아들 며느리의 행동에 기가 찼습니다.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말이죠. 아무리 비행기 표가 있고 돈이 많이 들어도 최악의 경우엔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국제 미아가 된 건 아니었지만 아들 며느리의 그 심보가 너무 고약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더라도 할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멋대로의 부모를 무시하는 아들 며느리와는 더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말년에는 좋은 사람만 보고 좋은 일만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 부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혼쭐 내주기로 말이죠. 박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둘 모두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미국으로 발령이 난 사위를 따라서 해외로 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벌써 간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살기가 무척 좋다며 계속 미국에서 지낼 생각인 듯 했습니다. 박 씨 부부도 3년 전에 딸의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었는데 신세계였습니다. 딸이 잘 살고 있는 듯 해서 박 씨의 마음도 무척 좋았죠. 그리고 아들은 결혼 후에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구경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바쁘니 그런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생각했던 부모 자식 간의 사이는 아닌 듯 했습니다. 아들은 가정이 생기니 좀 더 바빠졌습니다. 직장 생활에 쫓기며 사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박 씨 부부를 찾는 횟수는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해는 명절마다 얼굴을 비췄지만 해가 갈수록 발걸음이 뜸해졌죠. 그리고 모처럼 방문을 했을 때도 아들 며느리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사소한 부분에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힘들지? 잠깐 앉아서 좀 쉬어. 알았어. 명절이라곤 해도 하는 음식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소 밥상보다 조금 더 푸짐하게 차리는 것뿐이었고 그마저도 박 씨의 아내가 대부분 준비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아들에게 듣기론 며느리가 요리를 못한다기에 아내는 며느리를 시킬 생각도 별로 없는 듯 했죠. 해둔 음식을 데우고 나물 몇 가지를 무치는데 며느리가 서툰 손길로 콩나물을 다듬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거들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하자 곧장 손을 털고 일어나 소파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며느리. 박 씨도 아내도 별다른 말 없이 식사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음식을 미리 해두었다고는 하지만
내 식구가 푸짐하게 먹으려면 그래도 마무리하는데 손이 꽤나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쉬겠다던 며느리는 박 씨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도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히 식탁이 세팅된 후에야 자리에 앉은 며느리는 식사가 끝난 후에도 같이 치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박 씨 가족은 보통 설거지는 얻어먹은 사람이 하자는 주의였는데 며느리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손님처럼 다시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참 옛 문화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옛날이 좋다는 건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지나치게 차가운 듯 보였죠. 아버지, 저희 추석에는 여행을 좀 갈까 해요. 여행을 가자고? 아니요. 가자는 게 아니라 저희끼리 여행 다니려고요. 아,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해요. 명절이라고 모이지 않고 휴가 때처럼 여행 다니잖아요. 그런 건 박 씨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 가족 얘기가 될 줄은 몰랐죠. 딸도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추석마다 박 씨 부부는 단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아들 내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꼭 명절에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바쁘게 일하는 아들 며느리, 명절에라도 좀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근데 이듬 해말의 딸에게 들은 이야기를 듣고는 속이 쓰라렸습니다. 오빠는 사돈어른이랑 다 같이 제주도 여행 갔다 온 것 같던데요. 제주도? 이번 추석에 말이에요. 모르셨어요? 아, 그래? 그 말을 듣고는 조금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명절에 단순히 아들 내외가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아들은 추석에 박 씨 부부에게 함께 여행 가자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 씨 부부도 아들과는 왕래가 잦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종종 육아를 부탁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또 자주 보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도 손주가 아주 어릴 때였고 지금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외였습니다. 박 씨의 칠순의 아들 내외가 여행을 제안한 것이 말이죠. 아버지, 올해 칠순이시잖아요. 그렇지? 잔치 같은 거 하고 싶으세요? 그 물음에 칠순 잔치를 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자 생각만 해도 번거로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도 막막했고 초대한들 다들 바빠서 올지도 몰랐습니다. 8순도 아니고 7순인데 잔치까지 하는 건 왠지 유난스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박 씨가 대답을 망설이자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다들 연회장 빌려서 하는 그런 잔치 안 해요. 사진 찍고 밥 먹고 그런 건 다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엔 가족끼리 여행 가서 추억 쌓는 게 대세예요. 잔치 대신에 여행 가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행? 네. 잔치하는 비용이면 여행 갈 수 있죠. 그런가?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럼 한번 추진해 볼게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쩐지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랜만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칠순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말을 꺼내니까 딸도 반색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러면 미국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딸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보고 한 번도 못 가본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이 좋게 남아 언제 한 번 또 가보고 싶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런 기회가 금방 또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비용은 오빠랑 제가 반씩 내면 되니까요. 기왕 여행하는 거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저희도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사위가 하는 일이 바빠 한국에 들어오는 일이 드물었는데 박
박 씨도 오랜만에 딸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미국이요? 무슨 미국을 가요? 저희가 일정 다 짜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려는데? 미국으로 가야 네 동생도 같이 보지. 걔는 지가 못 온다고 그 먼 데까지 아버지를 불러요? 괜히 고생만 하죠. 비행기만 12시간은 타야 되는데 체력이 되시겠어요? 저희 일본 가기로 했어요. 박 씨는 솔직히 일본은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좋은 나라라고 여행까지 가나 싶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 늙은이 취급을 받을 테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가깝고 온천 여행도 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일본 음식도 맛있고요. 네 동생이랑 상의해봐. 박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딸은 미국으로 오라고 그러고 아들은 일본에 가자고 하니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칠순 여행의 경비는 자식들이 낸다고 하니까 말이죠. 아빠, 오빠가 그냥 일본에 가겠대요. 저는 이번에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국엔 일본으로 가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딸도 보고 싶었지만 둘이 그렇게 얘기를 끝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엄마랑 같이 보러 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여행지는 일본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들 내외나 손주와 좋은 추억 쌓고 오자고 생각했습니다. 민우랑 여행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 그러게?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이 20대 때는 종종 갔던 것 같은데 근 10년은 같이 어딜 가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불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아들은 구석으로 가서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방지축 손자는 박 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속을 하는데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돈을 더 내라고요. 네. 특가 할인된 좌석이라 수화물은 추가 요금을 내셔야 해요. 3박 4일 있을 짐을 이것저것 많이 챙겼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들고 올 걸 후회했습니다. 이거 들고 타면 안 돼요? 네, 가방이 너무 커서요. 박 씨가 아들을 돌아보았는데 짜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일본 가는데 짐을 그렇게 챙겨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의 짐과 함께 한 가방에 담았는데 캐리어가 좀 크다 뿐이지 아들의 말처럼 과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걸 어쩌나 안절부절하자 아들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 결제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투덜대는 통에 민망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때부터 뚱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표를 받고 비행기를 탈 때까지도 박 씨 부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 보았자 몇만 원 더 결제한 것뿐이었는데 그 돈을 지금이라도 박 씨가 줘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더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아무 말 않고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여행이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그래도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민우야, 우리 사진 좀 한 장 찍어줘라. 아내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아들은 또다시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멀찌감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며느리 쪽을 돌아보았는데 또 뭘 찾는지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며느리에게는 부탁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쪽을 신경 쓰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기차를 탈 때까지도 누구 하나 나이 든 부모를 챙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바쁘게 아들 내외의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호텔 방은 2개가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 방에서 재워주세요. 현수가 그러려고 할까? 저희는 밤에 맥주 한 잔씩 하려고 하거든요. 알았다. 박 씨도 그 부분은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이니만큼 같은 방 쓰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았습니다. 물론 손이 많이 가고 기가 빠지는 것은 맞지만 말이죠. 아들 내외와 함께 짐만 풀고는 곧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인파가 박 씨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손 잘 잡어. 박 씨 부부는 양쪽에서 손자의 손을 잡고 인파를 헤쳐나갔습니다. 자꾸만 사람들과 부딪히는 통에 결국 손자를 안아 올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안고 다닐 만한 나이가 아니었는데 이러다가는 손자가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저 멀리 뒤통수만 겨우 보였습니다. 해외여행에 신이 났는지 둘이 팔짱을 끼고 이리저리 구경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그렇게 15분쯤 걸으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식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웬 옷가게로 쏙 들어갔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출출했는데 젊은이들은 허기도 모르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만 살 수 있는 브랜드라며 아들은 신이 났습니다. 젊은 느낌의 옷가게라 박 씨 부부가 살만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박 씨는 입구 근처에 서서 멀뚱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본인들은 시간이 짧게 느껴지겠지만 박 씨에겐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칭얼대는 손자까지 챙기려니까 체력이 바닥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가한 온천 여행을 떠올렸던 박 씨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여행인 듯 했습니다. 이렇게 시내에 온천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구경이 아니라 사람 구경을 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가 질렸고 다시 인파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눈에 보이긴 하지만 박 씨 정도의 나이는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휴양지로 여행을 갈 테니 말이죠. 우리 이제 밥 좀 먹자. 현수도 배고프다고 그러고 우리도 더 이상은 못 걷겠다. 아까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밥 먹은 지가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결국 2시간 동안 쇼핑에 끌려다니다가 겨우 도착한 식당. 메뉴는 일본 라면이었습니다. 원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행까지 와서 불평을 할 수는 없기에 경험해 본다는 생각으로 아무 말 않고 먹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래도 절반 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 다 안 드세요? 네 아버지라면 잘 안 드시잖냐? 아내가 박 씨 대신에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불만스러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그러면 촌스럽다는 소리 들어요. 그리고 자식들과 여행 갔을 때 하면 안 되는 말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 맛없다 이런 거 왜 먹냐? 짜다 너무 달다 돈 아깝다 뭐 그런 말들이요. 박 씨는 그중 무엇도 말한 적이 없는데 아들 며느리는 꼭 박 씨를 밥투정을 하는 노인 취급했습니다. 자신들은 맛만 좋다며 내일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뭐 먹고 싶은지 묻지도 않고 말이죠. 이게 과연 칠순 여행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쇼핑하며 산 것 중에 박 씨 부부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행에 데리고 왔으니 나머지는 각자 하기로 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뭘 사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그럴 시간조차 따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꼭 아들 부부의 여행에 아이를 봐주기 위해 박씨 부부가 격가지로 따라온 기분이었죠. 박씨도 아내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그런 기색이 눈에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데요? 마음에 안 들다니?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으시잖아요. 아니야. 재미있어.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다니다 자신들도 지쳤는지 조금 일찍 호텔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는 따로 행동했습니다. 손주를 박씨 부부의 방에 넣어놓고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하도 엄마한테 가겠다고 떼쓰는 바람에 박씨가 아이를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옆방이 아들네 방이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박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는데 엉뚱한 곳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뒤를 돌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행색을 보아하니 꼭 목욕탕이라도 갔다 온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아, 그게 스파에 다녀왔어요. 스파? 그러자 둘이 호텔에서 운영하는 마사지 숍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꼭 신혼여행에 온 것 같은 아들네 부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씨 부부만 빼놓고 말이죠. 같이 받자고 했으면 박씨는 거절했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좀 데리고 가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아들 내외는 부모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문을 두드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오래 걸어 다니느라 힘드시죠? 자고 일어나니까 좀 괜찮아? 아,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오늘 오전 일정도 백화점에 가는 거거든요. 되게 유명한 곳인데 여기 오면 꼭 들려야 하는 곳이요. 그래서 아버지 힘들면 현수랑 같이 호텔에서 쉬고 계시라고요. 뭐? 호텔에 있으라고? 같이 쇼핑하기는 싫으시잖아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호텔 방 안에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현수 데리고 근처 좀 다니시던가요? 이곳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젊은 애들처럼 얼른 휴대폰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갔다가 언제 올 건데? 글쎄요. 다시 여기 오면 오후 2, 3시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도 점심도 어떻게 해결하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결국엔 박씨 부부는 아들을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고행길에 오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리 줘봐. 아들과 며느리는 손자와 함께 사진 찍기 바빠 보였습니다. 그 전 같았으면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자고 할 법도 한데 박씨도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함께 추억을 쌓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여행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의 목적이 칠순이 아니라는 걸 아내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박씨와 아내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날도 무슨 운동화를 사러 간다고 하자 박씨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온천은 언제 가는 거야? 온천이요. 그래? 온천 여행도 하고 즐거울 거라며? 아, 이 근처에 마땅한 온천이 없는데 차 타고 멀리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여기로 왔어? 지금까지 보니까 죄다 쇼핑하는 사람들 밖에 없는데. 원래 그런 지역이에요. 아버지도 뭐 사고 싶은 거 있으시면 사세요.
내가 일본에서 뭘 사고 싶겠어? 술 같은 거라도 사가시면 되잖아요. 술 하나 사려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닌데 아들은 너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박 씨를 여행 와서 투정이나 부리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아버지, 여행 와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여행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민우 씨가 고생 많이 했어요. 여행 계획 짜느라고 매일 인터넷 뒤져보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들 며느리는 박 씨 부부에게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칠순 여행을 이렇게 무리한 스케줄로 잡으면 어떡해? 너희 쇼핑하는 거는 알겠지만 그랬다면 차라리 다른 날 따로 여행을 했어야지. 네 엄마 어제도 끙끙 앓으면서 잤어. 저희도 하고 싶은 것들 더 많았는데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포기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 치고는 아이도 맡기고 마사지도 받고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이번 여행에서 별다른 추억이 없었습니다. 인파에 휩쓸려 다니며 상점마다 들러 아들 며느리 쇼핑하는 걸 구경한 기억밖에는 없었죠. 식당에 가서도 신기한 일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아들 며느리가 매 끼마다 맥주 마시고 얼굴이 벌개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손자를 챙기는 건 박 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열해 보면 과연 이번 여행이 누굴 위한 것이었는지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두 분이서 가고 싶은 곳 가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다닐 테니까. 뭐? 우리 둘이? 네. 원하시던 칠순 여행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행 내내 불평만 하셨잖아요. 우리가 불평을 했다고? 네. 아버님 처음부터 내내 그러셨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애써 눌렀는데 내내 불평을 했다니. 일본에 왔는데 라면도 안 좋아한다고 그러시고요. 뭐 좀 사려고 하면 밥 먹자 그러시고. 다리 아프다 그러시고. 그리고 현수도 같이 재우기로 했으면 좀 잘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 방으로 자꾸만 데리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박 씨 부부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라면을 안 좋아해도 경험이다 생각하고 먹었고 손주가 칭얼대서 밥 먹자고 했던 것이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데 70 먹은 노인네가 다리가 안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앉아서 쉬다 가자고 한마디도 못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보고 싶다고 칭얼대는 어린 손자를 억지로 박 씨 부부가 데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말이죠. 물론 박 씨가 서운한 것처럼 아들 내외도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게 쉽지 않을 테고 섭섭한 점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도 좋지 않았고 결국 따로 여행하자는 말에도 기가 찼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그러자고 했을 텐데 영어도 일본어도 못하는 두 노인이 어떻게 돌아다니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결국 아들이 하는 말은 먼 땅에다가 부모를 버리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게 들렸습니다. 너희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여행에 왜 데리고 온 거야? 차라리 미국으로 갔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박 씨 부부가 머무는 동안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박 씨는 두 번 다시 아들네와 여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박 씨의 말에 화가 났는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다니자고요. 기가 막혀 하는데 아들 며느리는 손자를 데리고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박 씨 부부는 허탈한 표정으로 호텔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로 아들은 박 씨 부부만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박 씨도 밥은 먹어야 해서 호텔 앞에서 대충 사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효도관광으로 패키지 여행을 둘만 보내줬으면 나았겠다 싶다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초에 칠순이라고 자식에게 무언가 받으려고 했던 자신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뭘 바라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아침 귀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아들 며느리가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항도 따로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아들은 연락도 없었습니다. 박 씨도 자존심이 상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간밤에 마음의 정리가 된 참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으니 공항까지만 찾아가면 되었습니다. 짧은 영어로 물을 자신은 없었고 다행스럽게도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 물어물어 기차를 타고 공항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젠 자식 없는 셈 칩시다. 집에 돌아온 박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이 답답한지 한숨만 계속 쉬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도 팔았습니다. 아빠, 갑자기 돈을 왜 주세요? 그리고 재산을 정리한 돈의 일부를 미국에 있는 딸에게 붙였습니다. 박 씨 나름의 복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에게는 유산을 미리 준 셈치기 위해 준 것이었고 아들에게 줄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고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천천히 귀촌을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들네와 가까이 지내는 것도 싫었고 이제는 자식과는 떨어진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딸도 멀리 있으니 이제는 온전히 박 씨 부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뒤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전화가 울리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마 여동생과 통화를 한 게 아닌가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뭐가? 민영이한테 돈 주셨어요. 그래?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저희는요. 너희를 왜 줘? 내 딸 타지에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준 건데. 그게 무슨... 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듯 했습니다. 내 돈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는데 뭐가 문제야? 혹시 여행 일 때문에 서운해서 그러세요? 나도 부모 챙기는 자식이 좋지 않겠냐? 민영이 걔가 아버지 칠순에 뭘 챙겼는데요? 아들은 모르지만 미국에서 선물도 보내왔고 용돈도 붙였습니다. 여행 경비로 쓰라며 말이죠.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가만히 있는 자식이 나았습니다. 이토록 부모를 무시하고 괄시하는 자식은 더 이상 박 씨도 자식 취급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딸을 도와주는 것도 마지막으로 하고 자식들 일에선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 편이 말년 정신 건강을 지키는 일인 듯 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아내와 함께 갈 생각이었습니다. 일본 비행기 값이 10만 원도 안 한다던데 그것 때문에 아들과 그렇게 다퉜나 생각하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깟 여행 내 돈 주고 가서 행복한 추억만 만들고 오면 그만이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시죠? 여러 가지 뜻이 담긴 말인 듯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일로 연을 끊기라도 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박 씨도 사양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자식에게 질질 끌려다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 너도 네가 한 행동들 후회하지 말아라. 부디.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동안은 아들 목소리 들을 일도 얼굴을 볼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